분류입니다. 자, 27번 문제 보시면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에 대한 훈련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인사 관리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국가 공무원은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국가 공무원법이 있고 지방 공무원은 따로 지방 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요. 각각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2번 고위 공무원 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된다.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이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위 공무원에는요,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 사람도 고위 공무원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정무부지사는 정무직 지방 공무원이에요. 도지사가 임명하거든요. 자, 부지사에는 두 명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행정부지사는 국가 공무원이고 정무부지사는 정무직 지방 공무원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정무직 지방 공무원에서 정무부지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각각.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지사나 아니면 충청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이런 경우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이런 경우도. 근데 지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단 제도 도입되지 않다. 오케이? 자, 그다음 3번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다. 국가 공무원하고 지방 공무원 모두 똑같이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지만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법이 각각 적용됩니다.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청주지방병무청 여기 사거리 넘어가면 고용복지센터 있죠?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거예요. 국가공무원들이에요. 전부 다. 국가공무원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지방에 설치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이다. 오케이? 자, 27번에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29번.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 자, 여러분들 우리는 경력직하고 그 다음에 특수 경력직 이렇게 구분합니다. 각각. 경력직하고 특수 경력직. 여러분들 경력직은 신분이 보장되죠? 특수 경력직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경력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뭐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이 여기 특정직 공무원이 바로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오케이? 혼동 안 돼. 특정직이란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수 업무를 예를 들어서 군인, 군무원, 교사, 경찰, 소방공무원, 법관, 검사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이런 경우들입니다. 특수 경력직은 정무직하고 별정직입니다. 각각. 정무직하고 별정직. 특수 경력직.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정무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무직 같은 경우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선거에 선출되는 공무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이런 경우들이 정무직에 속하죠. 여러분들 공무원 수로 볼 때 일반직 공무원 수가 많을까? 특정직 공무원 수가 많을까? 특정직이 더 많아요. 특정직 공무원이. 자, 29번에서 보면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 1번 기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 일반 그 다음에 연구 기술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전부 다 일반직에 들어갑니다. 행정 일반 기술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공무원들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오케이? 2번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이니까 특정직이지. 3번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4번은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군인, 군무원, 법관, 검사 전부 다 특정직입니다. 특정직이에요. 네. 자, 29번에서는 1번이 거리가 있죠. 네.
다음 페이지 이렇게 비교해놨으니까 거기 특수 경력직 공무원 구분해놨습니다. 자, 31번을 볼까요?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으로 구분된다. 틀렸지? 경력직하고 특수 경력직으로 구분되고 경력직 가운데 일반직하고 특정직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방 소방사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이잖아. 맞습니다. 3번 행정부 국가공무원 가운데서 일반직 공무원의 수가 가장 많다. 특정직 공무원 수가 제일 많다. 4번 국가정보원의 7급 직원은 특수 경력직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까? 특정직이에요. 특정직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특정직이에요. 이들도 여러분들 공무원 정년이 보장돼요. 국가정보원 직원도. 오케이? 자, 31번은 옳은 것은 2번. 자, 32번. 공무원 구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보기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헌법연구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있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이런 경우는 정무직에 속해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글쎄요,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장관급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근데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내 기억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에 헌법연구관은 어디에 속한다?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맞죠? 니은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여러분들 감사원의 사무총장은요 정무직이에요.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정무직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실적주의 적용과 신분 보장 여부에 따라서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을 구분한다. 맞는 편이에요. 리을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을 정해서 임명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을 정해서 임명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특수 경력직이 아니라. 자,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편입니다. 자, 3번. 전문 경력관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가? 이 전문 경력관이라는 것은요,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전문 경력관,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걸 조사해 보니까 관세청에 그 세관의 수화물을 검사할 때 엑스레이로 검사하죠. 그래서 방사선학과 출신들 있죠. 그들을 채용해요. 왜냐면 그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엑스레이 투시기로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신문방송학과 출신들을 따로 특채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경우들이 바로 전문 경력관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전문 경력관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가운데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직렬, 직류 이런 거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이랄지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급 구분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전문 경력관이에요. 그냥. 3번. 전문 경력관 직위의 구는 직무의 특성이나 난이도,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서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이건 왜냐면 본인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전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3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전문 경력관. 여기는 계급 구분이랄지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 업무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자, 2번이 틀렸고. 3, 4번. 개방형과 폐쇄형 인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개방형은 재직자의 승진 기회가 많고 경력 발전의 기회가 많다. OX. 재직자의 승진 기회가 많은 것은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이에요. 재직자의 승진 기회가 많은 것은, 그죠? 2번 폐쇄형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공무원의 사기가 높다. 맞죠? 그러나 3번 개방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폐쇄형은 4번 폐쇄형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개방형의 특징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폐쇄형의 경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공무원들이 또는 조직 자체가 보수화되고 특권화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별로 민감하게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대응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국민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개방형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3, 4번. 정답은 2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의 리더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은 개방형이다. 응? 자, 36번 보겠습니다. 정무직 공무원하고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을 써 옳지 않은 것은 정무직 공무원하고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예요. 정무직 공무원은 주로 장관하고 차관, 장차관 이들이 정무직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1급 공무원 신분 보장 안 됩니다. 아셨어요? 신분 보장되는 공무원은 2급에서 9급까지예요.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장차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정무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직업 관련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맞죠? 네. 보통 여러분들 장관들 임명하면 길어야 한 2, 3년. 네? 짧으면 1년 내에도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두 번째, 정무직 공무원은 행정 수반의 정책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고 직업 관료는 제도적인 건전성을 통한 중립적인 공공봉사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 수반이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장차관을 임명하잖아요. 정책 수반의 정책 비전에 따른 변화를 추구하니까. 3번 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서 정책 문제를 바라보지만 직업 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 문제를 정의한다. 반대지.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책 이념의 바탕을 두고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직업 관료들은 직업적 전문성의 바탕을 두고 정책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4번 정책 대안을 평가할 때 정무직 공무원은 정부 조직 내부의 이익보다는 정책 반응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직업 관료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자, 36번은 그래서 3번이 권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37번. 계급제의 장점에 설명해서 옳지 않은 거. 계급제의 장점이에요. 1번,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 공무원적 확립에 기여한다. 맞죠? 2번,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자, 계급제는 계급만 구분하잖아. 직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응? 3번. 정책 중립 확보를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계급제는요, 일반 행정가예요. 직위분리제가 전문 행정가고. 4번. 단체 정신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계급제는 폐쇄형이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그 조직의 소속감이 더 강하겠지. 폐쇄형이니까. 그렇죠? 네. 소속감이 더 강하게 되니까 단체 정신이랄지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야? 폐쇄형이기 때문에.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위분리제는 개방형이잖아요. 개방형이어서 직급도 세분화하고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직급이 18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리고 직렬별로 전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 보장이 없어요. 그런 여건에서 단체 정신이랄지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폐쇄형의 계급제입니다. 그리고 폐쇄형의 계급제에서는 신분도 보장되니까. 오케이? 자, 3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쓰고 줄게. 자, 39번으로 넘어와서 다음 가운데 계급제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과 능력, 학벌 등에 의한 분리된 계급에 따라서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 개인의 자격과 능력, 학벌 등에 의해서 분리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 두 번째, 계급제는 정적인 민주화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기본 틀로 형성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시대에 이런 식으로 계급제가 형성되어 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급제는요, 이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신분사회가 형성됐던 곳들, 이런 곳들은 대부분이 계급제의 전통이 형성되어 왔던 거예요. 3번,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많은 나라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위분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 같은 게 구분되는 바로 계급제를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직위분리제 요소가 가미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는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직위분리제 요소가 많이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4번, 계급제는 직위분리제에 비해서 분류 구조와 보호 체계가 복잡하고 융통성이 적어서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분류 구조나 보호 체계가 복잡하고 융통성이 적은 건 뭐야? 직위분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 4번에서는 직위분리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분류 구조와 보호 체계가 복잡하고 융통성이 적어서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케이? 네. 자, 밑에 보면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에 대한 그 분류 기준의 바탕을 두고 쭉 분리를 해놨어요. 직위분리제 직무급이고 계급제는 생활급이죠. 어떤 게 합리적인 보수체계라고? 직무급이 합리적인 보수체계예요. 직무급이. 네. 생활급은 주로 이제 경력을 반영한 그런 보수체계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경력이 많으면 보수가 많아요. 그건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는 인사배치에서 신축성과 융통성이 상대로 부족하죠. 그렇지만 계급제에서는 장기적이면서 신축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합니다. 그 직위분리제에서는 제일 밑에 보면 승진의 한계 및 사기가 낮다. 그 얘기는 곧 개방형이죠. 신분 보장도 약하고 이런 여건에서 볼 때 사기가 낮다는 거예요. 또 승진의 한계도 낮고. 그렇지만 계급제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9번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41번 볼까요? 자,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1번. 과학적 관련하고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리제 쇠퇴와 계급제 발전에 기여했다. 과학적 관련하고 실적제가 발달하면서 미국에서 직위분리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직위분리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학적 관련하고 실적제의 발달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신분사회가 별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제적 특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에는 직위분리제 주요 구성 요소인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맞잖아요.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에 직위, 직군, 직렬, 직류, 직급. 3번, 직위분리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분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계급제입니다.
계급제. 4번. 계급제하고 직위불의제는 절대 양립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위불의제 요소를 많이 가미시키고 있는 거죠. 모든 제도는요, 절충이에요. 그래야 보다 더 그러니까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직위불의제 요소를 반영하고, 직위불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계급제적 요소를 반영하고, 장점들이 있으니까, 각 제도의 장점이 있으니까. 응? 자, 41번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아, 2번이 맞는 거예요. 2번이. 내가 그런 얘기 하죠.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그 동그라미 하면서 연습을 하라고.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41번 옳은 것, 여기 동그라미 하고 답을 체크한 다음에 2번 하면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피드백에서. 그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헷갈려갖고 틀린 경우가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 절대적이잖아요. 행정학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자, 44번 넘어옵니다. 직위불의제의 장점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근무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직위관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준다.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3번.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4번.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그건 계급제의 특징이에요. 계급제는 직무 구분이 없잖아요. 직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직과 직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위불의제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변화 여건에 새로이 뭐 직렬 이런 걸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계급제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6번. 공직 분류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거. 1번.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자. 직무평가하고 직무분석 이렇게 나눴어요. 직무평가라는 것은 직무의 난이도하고 책임도에 따라 구분하는 거지. 여기 뭐뭐 들어가? 직무평가에 등급하고 직급. 그 다음에 직무분석에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거니까 직군, 직렬, 직류. 이렇게. 자, 포인트입니다.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등급입니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가 달라요. 오케이? 네. 이 개념 가운데 직무의 종류가 다른 건 등급밖에 없어요. 포인트야. 등급은 뭐라고? 직무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등급이야. 직급은요, 다 유사해요.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 전부 다 유사한 게 직급이에요. 전부 다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에서 포인트는 직렬입니다. 직렬. 직렬들을 합해놓은 게 직군이에요. 그래서 직군은 이렇게 표현하죠. 직렬의 군. 이걸 줄임말이 직군이에요. 직렬을 합해놓은 것이. 직렬을 세분화한 것은 뭐야? 직류예요. 직렬을 세분화한 것이. 그래서 직류를 설명할 때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동일한 직렬 내에서, 그러니까 직렬 내에서 직류가 구분된다 그 말이야. 직렬 내에서. 자, 이 행정 직렬에는 일반 행정 직류, 그 다음에 재경 직류, 법무행정 직류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직렬 내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직류예요. 이것은 직류에 대해서만 표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렬 내에서 직류가 구분되니까. 근데 직렬을 합한 건 뭐라고? 직군이라고. 이게 지금 포인트들입니다. 직렬을 합한 건 직군이고 직렬을 세분화한 것은 직류가 된다.
그러면 직렬은 뭐냐? 직렬은 자 여기 세무직렬, 세무주사, 세무주사보, 세무서기, 세무서기보 이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직렬은 담당하는 직무가 유사하죠. 그리고 이러한 직급들을 합해놓은 거지. 이 직급들을 합해놓은 게 직렬이잖아. 난이도 책임도가 다른 직급들을 합해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자, 정리합니다. 직렬은 직무 종류가 유사해요. 근데 난이도 책임도가 다른 직급들을 합해놓은 것이 직렬이다. 그러니까 직렬 나올 때는 요걸 연상을 하라고. 세무직렬 이걸 연상하면 돼요. 직무 종류는 유사하고 직렬은 난이도 책임도가 다른 직급들을 합해놓은 거야. 오케이? 난이도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 그럼 46번에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직무 종류는 다르다. 볼 것도 없이 뭐야? 등급이란 말이야. 직무 종류가 다르다. 2번 직무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자, 직급은 다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곤란도, 그러니까 직무의 종류도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 전부 다 유사하단 말이야. 같은 직급은. 그렇잖아. 다 유사한 거야. 3번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직렬들을 합해놓은 게 직군이니까. 4번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직류는 동일한 뭐라고? 직렬 내에서 직류예요. 아셨어요? 직렬 내에서 직류를 구분한단 말이야. 직렬 합한 것은 직군, 직렬을 세분한 것은 직류. 응? 등급은 전부 다 아니죠. 직무 종류가 다른 거야. 직급은 다 유사하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뭐 47번, 49번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봐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50번을 한번 볼까요? 직위분리제 분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거. 기억. 한 사람의 공무원에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은 직위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거니까 직위. 한 사람의 공무원에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위. 니은. 직무 종류는 다르지만 더 뒤는 볼 것도 없어. 직무 종류가 다르다. 등급. 디귿.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 동일한 직무의 군. 자, 직렬 내에서 나오면 뭐야? 직류. 볼 것도 없어. 직류야. 네. 리을은 직렬의 군이에요. 뭐예요? 직군. 지금 문제를 풀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포인트들이.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자꾸. 헷갈리니까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 헷갈리니까. 51번. 직위 분류제에서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거. 직무 평가예요. 예를 들어 등급, 직급 이렇게 나누는 거. 응? 등급, 직급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직무 평가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응? 그렇잖아요? 등급은 1급에서 9급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2번 직무 분석은 직무의 종류별로 구분하는 거야. 이게 직무 분석이에요. 아셨어요? 직군, 직렬, 직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급은 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급 명세서.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또 하나 공략해야 될 게 또 나왔어요. 자, 52번 문제에 보시면 직무 평가의 방법 나오죠? 자, 근데 내가 실수한 게 그 밑에 박스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걸 이제 반대로 놨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 서분 요점. 서는 뭐야? 서열법. 부는? 분류법. 요는? 요소 비교법. 그 다음에
점수법 이렇게 구분하지? 그렇잖아. 아까 여러분들 서열법하고 요소비교법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거 보면 서열법, 요소비교법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서열법, 요소비교법은 상대평가 아니에요. 그쵸? 서열법, 요소비교법은 상대평가야. 분류법하고 점수법은 그러면 뭐야? 볼 것도 없이. 이건 절대평가에 관한 거죠. 상대평가, 절대평가. 오케이? 네. 점수법은 이쪽은 계량적일까, 비계량적일까?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계량적이죠. 그럼 볼 것도 없이 여기는 뭐야? 비계량적이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접근한다. 오케이? 네. 서분, 요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상대평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절대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건 비계량적이고 이건 계량적인 방법이고. 이거 혼동하면 안 되지. 그치?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요, 앞에 나왔던 개념 못지않게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자, 52번 보겠습니다.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계량적 방법하고 비계량적 방법이 있고 서열법, 분류법이 전자, 요소비교법이 후자. 서열법, 분류법은 어디 들어간다고? 비계량적이야. 어? 1번 틀렸네요. 그쵸?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빨리 이제 넘어가면 돼. 아셨어? 2번, 단순 서열법은 직위의 수가 많을수록 평가가 어렵겠죠. 이 서열법이라는 것은 직무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직무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게 서열법이야. 3번, 분류법은 직위의 등급수를 정하고 분류 기준에 의한 등급 기준표 작성이 필요하다. 분류법 나오면 등급 기준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등급 기준표. 이걸 등급 기준표를 전제로 이제 분류가 이루어지는 거야. 4번, 요소비교법은 대표 직위를 선정하고 대표 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대표 직위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요소비교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소비교법은 대표 직위 또는 그것을 기준 직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직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응? 자, 네 가지. 자, 52번에서는 1번이 틀렸는데, 자, 이것도 봅시다. 54번도 또 봅시다. 직무평가 방법 가운데 점수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놓은 등급 기준표를 비교하면. 등급 기준표 나오면 뭐라고? 등급 기준표 나오면 뭐예요? 이건 분류법이에요. 아셨어요? 이것은 등급 기준표 나오면 아까 52번 문제에서 지금 설명했잖아요. 자, 54번에 2번 보세요. 대표가 될 만한 직무를 선정해서 기준 직무를 정해놓고, 여러분들 기준 직무를 정해놓고 비교해가는 거죠? 뭐야? 요소 비교법.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 직위 또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 기준 직무 이렇게 됐건 이런 걸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서 점수를 부여한다. 오케이? 근데 그 기준 직무라고도 표현하지만 기준 직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직무 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다음 직무 상호 간의 직무 전체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직무와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서열을 정한다는 거죠. 뭐야? 서열법이에요. 어? 직무와 직무 간의 상대적 가치를 통해서 서열을 정하는 거야. 네 번째, 직무평가 기준표 나와 있지? 직무평가 기준표가 나오면 점수법이에요. 아셨어요?
직무평가 기준표가 나오면 여러분 직무평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직무평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점수 부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다시 한번 서분 요점인데 서열법하고 요소비교법은 상대적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이것은 뭐야? 절대평가예요. 그 다음 점수부에 들어가면 무조건 계량적이잖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것은 뭐야? 비계량적이야. 그 다음에 분리법은 등급 기준표예요. 그 다음에 점수법은 직무평가 기준표. 직무평가한 걸 점수로 환산한다는 거야. 평가한 것을. 그 다음에 요소법은 기준치기. 요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그럼 문제 풀려요. 아셨어요?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응? 반드시. 이게 막 암기를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응? 자, 54번에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은 뭐라고? 등급 기준표니까. 분리법이라고 그랬죠? 2번은 요소 비교법. 3번은 서열법. 직무평가 기준표는 점수를 환산하니까 점수법이에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직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거나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순위가. 이게 직무평가 기준표예요. 점수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문제 나오면요, 이런 문제는 헷갈려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헷갈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걸 풀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그럼 95점이에요. 100점으로 가고. 근데 대부분의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찍어요.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찍는다고 그냥. 자, 정리해두고 자 56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자, 56번. 다음 표의 빈칸 A, B, C에 적합한 내용들끼리 가장 잘 배열된 것. 자, 계급제하고 직위분리제가 있는데 행정의 전문화, 계급제는 저해하고 직위분리제는 전문화를 촉진시킨다. 그 다음에 인사권자의 리더십을 보면 계급제, 직위분리제 어디가 강하다고 그랬어 아까?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리제가 인사권자의 그 리더십이 더 강한 거예요. 개방형이니까. 근데 계급제는 폐쇄형이라고 그랬잖아. 폐쇄형보다 개방형이 더 리더의 리더십 또는 인사권자의 리더십이 더 강한 거예요. 제도의 유지 비용은요, 직위분리제가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세분화해가지고 제도를 유지하니까. 직무 수행의 형평성은 계급제, 직위분리제 어디가 더 높을까? 직위분리제가 이 직무 수행의 형평성이 더 높겠지, 그지? 보수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A, B, C, D 그런다면 A, B에서 A는 약하고 B가 강한 거야. 리더십이, 그죠? 또 C와 D에서 직무 수행의 형평성이 높은 건 직위분리제고 낮은 것은 계급제고. 1번을 정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58번.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문제 푸는 게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높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나하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난이도가 높아. 여러분들 스스로 풀 때 좀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문제 풀 때 난이도가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한다면 이게 더 유리한 거 아닐까? 그냥 평이하고 쉬운 것만 문제 풀고 넘어가? 그럼 막상 시험장에 문제 또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더. 좀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푸는 문제들도 7급 문제를 거의 다 풀어요. 왜냐하면 좀 더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이해하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쉬운 것은 가급적이면 뺍니다. 쉬운 부분은.
58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고유 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민간 전문가의 고위직 임용 가능성이 증가했다. 이 고유 공무원단에 보면 개방형 직위 지정하고 있죠. 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부에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 임명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개방형 직위 가운데 경력 개방형 직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경우는 반드시 민간의 전문가들만 영입해서 임명해야 되는 직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간 전문가의 고직 임용 가능성이 증가했다. 두 번째, 연공 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직위 안정성을 보다 도모한다.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직무 등급 있죠?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직무 등급만 나눠. 가급, 나급 이렇게. 그리고 성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서 보수도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연공 서열에 의한 인사 관리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거리가 멀어요. 그죠? 연공 서열에 의한 관리 이거는 거리가 멀다. 응? 3번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여기는 소속 부처가 없잖아. 소속 부처 없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4번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 발전과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다 맞는 표현들이죠. 거리가 있는 것은 2번 내용이 됩니다. 2번이. 자, 59번.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사혁신처장은 고유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춰야 될 능력,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유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해서 신규 채용이나 승진 임명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더라. 두 번째, 국가공무원은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하고 특정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맞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막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구분해 두세요.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3번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만이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명할 수 있다. OX. 네, 맞습니다. 개방형 직위로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가 적절치 않으면 내부에서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력 개방형 직위인 경우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임명해야 됩니다. 민간 전문가를 임명해야 돼요. 경력 개방형 직위는. 오케이? 4번 고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 제청할 수 없다. 자, 상위 1상급에 해당되는 실국장급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 전부 다 이 SS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장관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때요?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개방형 직위 20%, 공모직위 30%, 그 다음 자율공모 50% 이런 비율로 정해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 개방형 직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모직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고 다른 부처에 속해 있는 직원도 이렇게 임명할 수 있죠. 공모직위는 공무원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59번 문제 4번. 고유 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그 공모에 응하면 적임자다라고 판단하면 자기 부처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임용 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죠.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임용 제청할 수 있다. 아셨어요? 그래서 59번에서는 정답이 4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63번을 볼까요?
자, 61번하고 63번을 보겠습니다. 61번.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맞죠? 2번. 개방형 임용 방법, 직위 공모 방법, 자율 임용 방법을 실시한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방형 직위는 20%, 공모 직위는 30%, 나머지는 50% 이렇게 비율을 정했어요. 3번. 국가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내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충청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그 다음에 여기서 부시장은 뭐냐면 광역시의 부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청주시의 부시장 아니에요. 광역시의 부시장이야. 아셨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들이 고위공무원단에서 이렇게 임명되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4번.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맞잖아. 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자, 6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63번. 공무원 보수 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근데 이 행정학 문제 같은 경우에 반드시 또는 구성된 모든 공무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틀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행정현상도 사회현상인데 예외는 항상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아니면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죠.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평가하기가 곤란한 그런 공무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고위공무원 가운데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책에 보면 예가 나와 있어요. 해설 보세요. 대통령 경호실의 소속 직원 이런 경우 성과 뭐로 측정할 거예요?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이 곤란하다는 거야. 어? 자, 다시 2번에 보면 기본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고 3번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이나 누적 성과를 반영해 책정된다.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를 반영해서 직무 등급에 따라 책정이 된다. 아까 가급, 나급 이렇게 구분했듯이. 그럼 이게 이제 기본 연봉이에요. 기준급하고 그 다음에 직무급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성과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연봉을 또 지급하잖아. 그래서 이걸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63번에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입니다.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또 봅시다.